안녕하세요. 강북청솔 인문논술 강사 진미영입니다. 자, 오늘은 2023학년도 서강대 인문사회 계열 문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한 세트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청년의 고독생 문제. 자, 요것에 대해서 출제됐던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다 읽고 풀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문제를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시문 가를 문제를 보시면 제시문 가에 나타난 사회 문제에 대한 분석을 참조하여 나에서 놀부가 고립되는 양상과 원인을 해석하고 이런 사회의 문제에 대해 우리가 책임감을 느껴야 할 이유를 담화를 바탕으로 각각 논술하시오. 자, 먼저 제시문 그럼 가에 나타난 사회 문제를 먼저 볼 텐데요. 지금 보시면 가가 청년의 고독생 문제. 자, 요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시문 가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앞부분까지 이제 이 현실 실태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요것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이 해결 방안, 이 고독생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면 청년을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개성을 지닌 인격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 이게 뭔 얘기인가? 일단 요것을 볼게요. 지금 보면 인적 자원이 아니라 이들을 그동안에 우리가 인적 자원으로만 이해했는데 인적 자원이 아닌 자신의 나름의 개성을 지닌 인격으로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고. 자, 요것이 제시문 이제 가의 이야기예요. 이제 일단 요 청년의 고독생 문제를 다루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을 인격 자원이 아닌 인격으로 대우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게 언뜻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이 외롭다는 것 자체는 이해를 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인적 자원이 아닌 인격으로 대우하는 것이 어째서 저 고독생 문제, 청년의 외로움을 좀 달래는 것과 연결이 되는가. 요것이 이제 이를 이해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출발점이 될 텐데요. 자,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대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근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해체고 두 번째는 통합입니다. 자, 해체는 뭐고 통합은 뭐냐? 해체는 전통적 생산 방식의 해체예요. 자, 전통적 생산 방식이라는 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생산하는 과정에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제 근대 이전에 자동차가 없었지만 자동차가 있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근대 이전의 방식은 제일 처음 설계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한 사람이 전부 다 관여합니다. 자, 요것이 전통적 생산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요. 대표적인 걸 얘기하면 일단 노동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노동이 재밌다는 게, 자, 여러분이 그 일을 좋아한다는 생각만 해보세요. 이제 그 일을 좋아한다고 생각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설계부터 맨 마지막 완성까지 본인이 전부 다 관여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노동이 재미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거기서 그 수많은 과정 중에서 특정한 것만 하기 때문이에요. 나사만 쪼이거나 문짝만 달거나 엔진만 달기 때문에 재미없는 거지, 제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관여하는 방식이면 굉장히 노동 자체가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의 장점, 그러니까 노동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도 풍부하고 깊이 있고, 두 번째로 노동 자체도 재밌고, 이런 엄청난 장점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자, 근대는 보통 이 자본주의랑 같이 오는데 자본주의 제1의 목표는 잉여입니다. 무조건 필요 이상의 것들을 소비하고 생산해내는 것이 목적인데 근본적으로 이 전통적 생산 방식은 생산성과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은 것을 생산해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근대가 요 전통적 생산 방식이 해체되고 이제 통합이라는 것은 이 분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어떤 작업 과정이 있다고 쳤을 때 근대 이전 방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이 관여하는 방식. 물론 이제 집 같은 거 만들 때는 인부들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제일 처음 설계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관여하는 어떤 사람이 존재할 거예요. 주체가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 이제 자본주의 시절부터는 이제 특히 근대의 경우에는 이 분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분업 이제 조선시대 때도 완전히 분업이 안 이루어진 사회는 아니라서 그 안에서는 대장장이도 따로 있고 백정도 있고 약간의 어떤 역할 분담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처럼 아주 촘촘하게 나눠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촘촘한 분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를 다니는데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 중에 일부만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자동차 회사를 다녀도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 전통적 생산 방식 하에서 얘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두 가지. 첫 번째, 긍정적인 점은 노동이 재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노동 자체에 대한 이해가 깊이가 있다. 근데 생산성과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대에 이제 분업이 등장했는데 이 분업의 방식은 일단 요것에 반대예요. 일단 노동 너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모던 타임즈의 찰리 채플린을 떠올리면 여러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세분화된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근대 이후부터 이 오락이 엄청나게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오락이 그럼 왜 중요해졌냐? 노동이 너무 재미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노동 전체 과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도 가능할 수 있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데리고 어떤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게 작업 과정만 세분화시켜 놓고 서로 소통만 안 되게 만들면 실제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업 과정에 대한 이해도 너무나 부족하고 그다음에 노동도 너무 재미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장점,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다는 그 장점 때문에 요것이 근대의 일반적인 방식이 돼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 작업 과정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굉장히 분업화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허준의 경우에 어떤 의사를 했지만 의사 외에도 농사도 아마 지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신발도 만들어 신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의사로서의 역할에 좀 더 충실하고 그것을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일 뿐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분업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일들 중에 아주 일부분만 계속적으로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생각해 보시면 제가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일단 옷도 못 만들어요. 신발도 못 만들고 농사도 못 짓습니다. 근데 그냥 이 사회 전체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부분을 담당함으로써 그것을 담당해서 얻은 돈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의 노고를 사서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존해 나가는 것 자체가 이 분업화된 사회에서는 아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뭐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사실 이렇게 분업화된 사회 안에서 맨날 그것만 하다가 엄청나게 잘하게 된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활의 달인이죠.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한 사람이 그렇게 잘하게 된 것을 전부 다 합쳐놓으면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자, 그 대신에 각각의 개개인들은 그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남한테 의존을 해야 돼요. 엄청나게 상호 의존성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남들이 그냥 공짜로 내가 의존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의존하려면 그들의 노고를 돈을 주고 사와야 돼요. 돈을 주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의 가치가 그 사람 자체로서 인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 기능, 그리고 그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은 직업인가, 얼마나 희소성이 있고 얼마나 효율성이 높은가,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10년 뒤나 또는 한 15년 뒤에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친구가 동창회 오랜만에 나갔는데 동창이 청첩장을 내밀어요. 나 이제 곧 결혼해. 이렇게 하면서 청첩장을 주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를 물어보냐?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요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책을 좋아하니? 아니면 꽃을 좋아하니? 이런 건 절대 묻지 않아요. 묻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가치,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묻는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직업을 묻는 거죠. 직업은 왜 물었습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늠하는 거예요. 얼마나 희소하고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 직업인가, 요것을 가늠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뭐 변호사야, 의사야, 요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그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 상대가 그 변호사나 의사인 사람이 어떤 정도의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취향은 서로 맞는지, 이런 것들은 아예 알지 못하는데 오로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죽은 청년들이 실제로 집에 지금 보면 취업 관련 서적이 발견됐다. 이건 뭘까요? 이 사람이 이 사회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지 먹고 사는데 그 역할을 지금 담당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사실 사회 속에서 잉여 인간이 돼요. 필요 없는 인간. 얘가 가치가 없는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로서 걔의 인간의 가치를 인정받는 게 아니라 걔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그 직업이 갖고 있는 가치, 경제적 가치,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년인데 직업이 없어. 이러면 기본적으로 그 청년의 경우에는 가족 내에서도 사실상 너무 외로워집니다. 뭔가 얘가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경제적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남의 경제적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되면 뭔가 이 사회 속에서 친구나 가족한테조차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돼요. 자, 이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청년의 고독생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왜 고독하냐? 이 사회에서 뭔가 내가 일정하게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 내가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그 경제적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근거로 인간 자체가 어떤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을 인적 자원이 아닌 인격으로 대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도출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이 문제를 가지고 놀부가 고립되는 양상을 얘기해라고 얘기했는데, 자, 놀부는 어쨌든 간에 이 청년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강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런 어떤 도구적 인간관의 희생자라면 놀부는 주체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궁극적으로 왜 놀부가 고립되느냐? 지금 뭔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도 고립되는데, 사실상 지금 이 문제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이런 식의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는 놀부도 고립된다라는 것인데, 자, 지금 나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 놀부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놀부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해, 이거를 자, 형제관계, 가족관계 또는 인간으로서의 인간의 도리,
이것보다 더 우선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예를 들어서 흥부가 돈 수중에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면 절대로 놀부가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줄 수 있는 존재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 자체가 놀부가 갖고 있는 인간관이 도구적 인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나에게 이득이 될 때만 관계를 맺고 이득이 되지 않을 때는 관계를 맺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사실상 어떤 것이냐면 그 상대방과 나 사이에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경제적인 이해나 이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맺을 수 있는 끈끈한 관계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뜻해요.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에서조차도 사실상 이것을 우선한다는 것 자체는 누구와도 이런 식의 끈끈한 관계, 경제적 이해나 이런 어떤 필요,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봤을 때 인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할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타인을 이제 여기서 청년들처럼 이런 오로지 경제적 이해로만 판단해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평가를 당하는 사람도 전인격적 관계를 못 맺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도 역시 전인격적 관계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 사람의 어떤 필요나 쓸모나 생산성이나 효율성과 상관없이 정말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관계를 이쪽도 못 가지고 이쪽도 못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제 지금 이 청년들만 사실상 이런 식의 이것의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놀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문 다라 말을 각각 논술하래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의 이야기부터 살펴볼게요. 자, 제시문 다에 보면 모나리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사실상 모나리자는 예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적용은 불가능하고요. 유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우리가 유추할 근거가 있는가 살펴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 이는 모든 것은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므로 세상에 어떤 것이든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요 얘기를 좀 쪼개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은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서 비롯된다. 자, 요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어떤 것이든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자, 요건데, 요거를 있는 그대로 연결을 못 시키니까 왜 우리가 청년들의 문제를 청년의 것으로만 치부하면 안 되는가? 나랑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내가 왜 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 요것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자신은 자신 아닌 타자로부터 내 자신이라는 것이 비롯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 자아 정체성 형성의 시기에 보통 우리가 어떤 이제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은 무조건 타자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너는 어떤 사람이니? 라고 얘기했을 때 뭐 나는 키가 커요. 라든가 나는 키가 작아요. 자, 이런 거는 뭐예요?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밖에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이에요. 소심해요. 아니면 나는 좀 리더십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자가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자체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저 얘기랑 연결을 시켜보면 나라는 존재는 타인으로부터 비롯되는 것. 자, 요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타인의 문제를 오로지 그의 문제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거 학교에서 이제 발표한 예시 답안을 제가 뒤에 올려놨는데 실제로 약간 조금씩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예시 답안은 볼 거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것들, 다양한 것들을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두 개를 같이 비교하면서 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는 세상에 어떤 것이든 다른 것으로 바뀔 수 있다. 이 얘기는 내가 지금 당장은 그 청년의 입장과 좀 다르지만 나도 언제든 그 청년의 입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나 역시 언제든 그 타자의 입장이 될 수 있다. 자, 요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나와 있는 얘기를 1대1로 연결할 수 없으니까 좀 이 상황에 맞추어서 유추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어요. 자, 요렇게 이제 제시문 다를 갖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라를 얘기해 볼게요. 자, 제시문 라를 보시면 사회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회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회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사회화가 미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효과는 뭐 언어, 지식, 기술 뭐 이런 등을 습득하게 해준대요. 자, 근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게 라 자체에서는 얘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오로지 걔네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그거의 근거로서 얘를 별로 활용해 줄 게 없어요. 물론 어떻게 활용해 주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활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얘보다는 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다른 과목하고 달리 딱 이것만 답이다 요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내가 말하는 것이나 학교가 발표한 어떤 예시 답안도 조금 유연하게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사회의 경우에는 어떤 각각의 구성원들이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습득하게 해준대요. 자, 이것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를 지속시키고 문화를 전승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저라면 여기에 초점을 좀 더 맞추겠어요. 그럼 지금 보면 이 고독생, 이렇게 뭔가 남들과 어떤 관계를 맺지 못하고 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 물론 이런 것들도 습득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요런 거를 습득하지 못하는 거는 그냥 개인적인 문제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회도 어떻게 해야지 지속되고 전승될 수 있냐면 그 각각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가치하고 규범을 습득해야만 그것이 사회를 지속시키고 문화를 전승시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고독하게 살게 되면 사실상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가 없고 그럼 당연히 사회가 지속이 되지 않고 문화도 전승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걸 단순하게 청년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너무 긴밀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제시문 라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 자, 마 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런 고독함, 이런 외로움, 이런 것들을 사실상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로봇이 나오고 있죠. 이 로봇이 인간의 보살핌을 대체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그것 자체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어떤 그 보살핌을, 인간의 보살핌을 대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느냐? 지금 보니까 민주주의적 가치나 인간적 가치가 자, 훼손될 수밖에 없대요. 자, 요게 제시문 마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의 보살핌을 대체하면 이게 진짜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우리가 이런 외로움의 문제 자체를 오로지 얘의 문제로만 취급할 수 없는 이유가 일단 제시문 다와라는 당장 이해가 가요. 근데 이거 갑자기 로봇이 왜 나오냐? 자, 이런 외로움을 실제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에 흔히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로봇이에요. 근데 이걸 얘가 인간의 보살핌을 대체하면 도대체 왜 민주주의적 가치가 훼손되고 인간적 가치가 훼손되느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은 불편해요. 특히 나랑 다른 사람은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낳아준 부모님만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같이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들이 존재해요. 내 마음을 정말 잘 알아주는 나와 제일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좀 불편한 면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어서 같이 이제 여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조율해야 될 것도 있고 양보해야 될 것도 있고 내가 포기해야 될 가치도 있어요. 때때로는 뭔가 말하다가 기분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매번 표출하지 못하고 항상 뭔가 좀 걸러야 되고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좀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도 존재해요. 자, 그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게 왜 나쁘지 않냐? 실제 지금 당장에는 어떤 상대를 배려하고 그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불편을 감수하는 게 마냥 나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식의 어떤 내가 남들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감수하는 그 불편함 또는 내가 상대방을 좀 같이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걔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좀 싫지만 내가 걔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과 같이 살려면 늘 뭔가 양보하고 포기하고 또 경청하고 이런 자세들이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로봇은 어때요? 나한테 100% 맞춰줘요. 나한테 100% 맞춰주면 내가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죠. 뭔가 불편을 감수하거나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거나 그 입장을 상상해 보거나 내가 어떤 가치를 포기하더라도 걔한테 좀 맞춰주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만 남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다양성을 인정하고 어떤 협의와 화합의 장으로 나아가는 민주주의적 가치가 그만큼 훼손될 수밖에 없죠. 점점 더 이기적인 어떤 인간형만 계속해서 양산될 뿐이고 남을 배려하거나 남에게 연민을 갖거나 남에 대해서 어떤 배려하거나 이런 양보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용력, 배려 이런 것들이 사실상 불편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불편함이 로봇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사라지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로봇과의 관계가 일반화되게 되면 개개인들이 훨씬 더 원자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적 가치나 인간적 가치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이 청년들을 기본적으로 어떤 인적 자원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굉장히 어떤 외로움에 시달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시문 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을 어떤 도구적으로 인식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지닌 인격으로 대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놀부의 이야기랑 연결을 시키면 오로지 사람을 어떤 경제적 이해를 가지고만 한 상대방과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을 우선을 하게 되면 나에게 필요가 있는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만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전인격적 관계를 가질 수 없고 오로지 그 경제적 이해에 따른 도구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맺으려고 하는 놈도 당하는 놈도 다 같이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다 같이 나서야 되냐? 나는 왜 안 외로운데? 나는 하나도 안 고독한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일단 나라는 존재는 타인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인 없는 나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나 역시 언제든 그 타자의 그 비참한 상황이 언제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사회라는 것 자체는 이제 어떤 사회화를 통해서 개개인들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회화를 통해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습득함으로써 지속되고 또 전승되는 것인데, 사실상 이렇게 고립되면 사실 이런 식의 가치와 규범을 습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사회가 지속될 수도 없고 문화가 전승될 수도 없겠죠. 나아가서 실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집단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상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배려, 포용, 경청,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이제 서강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안에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읽어내서 각각의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하나의 완성된 글을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요것을 생각하시고 또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